자, 50청선과 제한헌법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부분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국회의원을 뽑아서 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총선거를 실시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 독립이 이 총선거 실시로 언제 확정이 됐느냐? 47년 UN 총회에서 결정이 되죠. 인구비례 총선거를 결의했는데 북한이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북에서는 선거 진행이 불가능해. 38선 이북에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유엔이 소총회를 열어서 이런 상황인데 어떡하냐? 총선거가 안 된다. 그렇다면 가능한 지역에서만 하자라고 1948년 2월에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소총회에서. 그래서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의가 된 거고, 남한에서만 선거해서 정부가 수립이 되면 남한만의 정부가 만들어지고, 북한은 또 북한의 길을 가겠지. 그래서 분단이다, 이것이. 그래서 4.3 사건이나 뭐 남북협상 같은 일들이 벌어졌지. 그리고 계속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꽤 있었단 말이에요. 여하간 이 소총회의 결정적으로 이제 50총선거는 남한에서만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엔 총회에서 5월 10일에 선거 실시하기로 했을 거야. 그런데 이게 왜 남한만의 선거가 됐느냐? 북한이 유엔 감시단의 입국을 거부하고 소총회에서 그렇다면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선거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총선거 그러는데 총선거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총선거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는 인구비례에 입각한 선거를 결의했기 때문에 300명의 국회의원 중 38도선 이남에 배당된 2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총선거가 남한만의 선거가 됐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200명만 뽑아. 나머지 100명은요?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나머지 100명 북한에서 뽑기로 했기 때문에 북한 건 남겨놨단 말이야. 선거 실시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100명 남겨놓는다. 그래서 50총선거에서는 38도선 이남에 배당된 200명의 국회의원만 선출을 합니다. 북쪽 지역도 해야 되지만 북한이 거부해서 안 되니까 100명 남겨놓겠다. 그런 거지. 자, 21세 이상의 국민이 보통평등 비밀 직접 선거의 원칙으로 총선거에 참여해서 누굴 뽑았다? 계속 강조하지만 국회의원을 뽑은 거야. 대통령 뽑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세 이상의 국민이잖아. 지금은 19세 이상, 18세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21세 이상의 국민이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투표를 했다고 하지. 하지만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도 당연히 존재했다. 유력한 정치인들 중에도 그랬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김구와 김규식 같은 남북 협상파라든지 일부 자익 세력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단독 정부에는 참가하지 않겠다. 이 50총선거로 남한만의 선거를 해서 정부가 구성이 되면 그건 남한만의 정부니까. 자, 어쨌든 선거는 실시가 돼서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국회의원은 당시엔 무소속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대한독립 촉선 국민회, 한민당 이런 세력들이 있었고 나머지 김구가 이끌었던 한국독립당 이런 세력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진 않지. 근데 무소속 중에는 친김구라고 할 수 있는 김구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무소속 중에는 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원내에서 가장 큰 정당은 이승만이 이끄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대한독립 촉선 국민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았지. 자,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재헌국회를 구성했고 이제 헌법을 만드는 거야. 헌법 기초위원회를 조직해서 헌법을 제정합니다. 재헌헌법은 7월 12일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7월 17일에 서명 공포된다. 그래서 이것을 재헌절이라고 불러. 그래서 헌법 제1조에 유명하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는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반민특위를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한 반민특위를 조직하는 기초가 되는 헌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헌법상으로 우리나라는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재헌헌법을 만들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이죠. 50총선거로 국회의원 뽑아서 헌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근데 헌법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정부를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할 것인가, 이것도 헌법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자, 재헌헌법은 정부의 그런 구성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삼권 분립,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고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럼 대통령 뽑아야겠지.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은 어디서 선출이 되냐면 지금과 달라 국회에서 선출됐다 그래요. 그래서 간선제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직선제지만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 하지만 당시에는 간선제라고 해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아. 그러니까 국민이 국회를 뽑았단 말이에요. 50총선거로. 이렇게 총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대통령을 뽑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국민이 그냥 기호 1번, 2번 그냥 대통령 팍 찍어버리잖아.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인 거는 예전이나 이때나 지금이나 같지만은 그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 방식이 달랐던 거지. 간선제와 직선제는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돼. 국민이 직접 뽑으면 직선제라고 그러고, 이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고 이 한가운데 뭐 국회라든지 뭐 선거인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간에 껴 있으면 이것은 간선제라고 부르는 거지. 자, 그래서 재헌국회는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선출했고 국회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승만을 뽑고 부통령은 이시영을 뽑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부통령이 없는데 이때는 부통령 제도가 있었던 거지. 이시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이회영 집안인데, 이회영이 신민회였거든. 이회영 집안이 엄청 부자였는데 전 재산을 막 그 독립운동에 쏟아부은 집안인데, 그 집안의 형제야. 살아남은 사람이 이시영이었단 말이지. 이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하고 돌아와서 이제 부통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과 부통령은 독립투사 출신들이 대한민국 정부에도 대통령, 부통령 같은 핵심 인사는 조직이 됐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까지 배웠던 정부 수립까지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고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때 되잖아.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